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처음엔 그저 잠깐 나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여보, 어머님 전화 안 받아. 벌써 10번도 넘게 걸었는데. 이상하네. 어머니가 이럴 뿐이 아닌데 집에라도 가봐야겠어. 시어머니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우편함엔 며칠치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거 뭔가 잘못됐어. 경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연락 없이 지인 집에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어머님이 뛰고 계시네요. 이건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도망치다니 그게 무슨... 잠깐만요. 뒤에 남자 2명이 이 사람들이 어머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화면 속 시어머니는 정말 무언가에 쫓기듯 필사적으로 뛰고 계셨습니다. 그 뒤를 검은 옷의 남자 둘이 빠르게 따라가고 있었죠. 어머니가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거예요? 일단 범죄 연루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겠습니다. 동네 모든 CCTV를 확인해보죠. 하지만 그 이후의 영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경찰이 반경 5km 내 모든 CCTV를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길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카드 사용 내역도 핸드폰 신호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감쪽같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둘 다 아버지 없이 자란 거였죠. 남편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저도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자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7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할 줄만 알았죠. 시어머니께서 그런 비밀을 숨기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견례 날 호텔 레스토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처음 만났는데도 금세 친해지셨어요. 마치 오래 알던 자매처럼 말이죠. 사돈, 정말 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고우신지 우리 아들이 복을 받았네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사돈이야말로 정말 품위가 있으세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안을 하셨어요. 사돈, 이렇게 좋은 날인데 우리 축하주 한잔 하실래요? 와인이라도. 여기 와인 리스트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서 술을 왜 마셔요? 약속하셨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 테이블 사람들까지 쳐다봤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순간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 팔을 잡았어요. 준호 씨, 왜 그래? 갑자기 왜 화를 내?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니, 난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했네요. 죄송해요. 남편은 당황한 듯 급하게 사과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친정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준호가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잠시만요. 상견례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설명해. 아까 왜 그랬어?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 소리 질렀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뭘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알코올 중독이야. 술만 드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순간 참지 못하고 어머니가 장모님께 술 권하는 순간 과거의 악몽이 떠올라서.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그 품이 있어 보이던 시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라니. 상견례 내내 보여주신 우아한 모습이 전부 가면이었단 말인가요? 뭐?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야 해? 결혼 앞두고.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근데 어머니가 최근에 많이 좋아지셔서 벌써 1년 넘게 술 안 드셨거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깊은 상처를 봤어요. 그날 밤 남편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괴로워했죠. 중학교 2학년 때였어. 새벽 2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어머니 모시러 가라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집에는 나밖에 없었어. 중학생이 새벽에 경찰서를? 그때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난동을 부리셨대. 술을 외상으로 더 달라고. 주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열대를 다 엎어버리셨어. 소주병을 들고 위협까지 하셨다고. 남편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택시 타고 경찰서로 갔지. 어머니는 유치장 바닥에 누워 계셨어. 토사물에 범벅이 되어서. 나를 보고도 못 알아보셨어. 당신 누구야?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라고 소리치시면서. 참담한 광경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14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잔인한 현실이었겠죠. 경찰이 나보고 그러더라. 어머니 좀 잘 모시라고. 또 이러면 입건된다고. 나는 그냥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너무 창피하고 무서워서. 그 후로는? 그게 시작이었어. 한 달에 2~3번은 어디선가 연락이 왔어. 찜질방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다른 집 앞에서. 어머니는 술만 드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폭력적이고 거칠고 평소에 어머니가 아니었어. 목소리에 오래된 한이 묻어났어요. 고등학생 때는 더 심했어. 수능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또 사고를 치셨어. 이번엔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남편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셨대.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쩜 좋아.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노력하셨어. 단주 프로그램도 다니고 병원 치료도 받고. 근데 매번 실패했어. 석 달을 못 버티고 다시 마시기 시작하셨지. 그럴 때마다 더 심해지셨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래서 너한테 말을 못했어. 이런 어머니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날까 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제야 남편이 왜 그토록 격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네가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중요한 걸 숨겼으니까. 정말 비겁했어. 너무 늦기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너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왜 이제야 말한 거야? 정말로.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미안해.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으시고 이번엔 진짜 끊으신 줄 알았는데 상견례에서 그 말씀하시는 순간 과거가 다시 떠올라서.
그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의 아픔까지도 함께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겨내자.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어머니도 치료받고 계시다니까. 정말 괜찮겠어? 평생 짐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 돼. 나도 어머니를 도와드릴게.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단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으셨죠.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를 예의주시했어요. 혹시라도 다시 술을 드실까 걱정되어서요. 다행히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아, 나 너희들한테 짐되고 싶지 않아. 정말 끊을 거야. 아니, 끊었어. 이번엔 정말이야. 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2년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술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쯤 친정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에서는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민준이 봐줄게. 너는 일 다녀야 하잖아. 육아휴직도 얼마 안 남았다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육아휴직 좀 더 연장할게요. 왜? 나 못 믿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조심했는데. 표정이 상처받은 듯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맡기기엔 불안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아직은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 봐요.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함이 폭풍 전 고요였다는 걸요. 그해 겨울 큰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큰아버지는 제게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대주시고 결혼식 때는 제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주신 분이었죠. 지은아, 큰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엄마, 그게 무슨... 아니야, 거짓말이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어머니한테 맡기고 가자. 3일 장이니까 발인까지 하고 오면 최소 사흘은 집을 비워야 할 거야. 사흘이나. 민준이를 그렇게 오래 어머님한테 맡겨도 될까?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어머니 2년 넘게 술 한 방울 안 드셨어. 이제는 믿어도 될 것 같아. 큰아버지 장례식인데 민준이 데리고 가서 3일 내내 있기도 힘들잖아. 그래, 지은아. 어서 다녀와. 민준이는 내가 잘 볼게. 걱정하지 마. 나 믿어봐. 네, 어머니. 부탁드려요. 젖병이랑 기저귀는 여기 있고요. 불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은 차로 4시간 거리였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발인까지 모두 마쳤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죠. 발인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였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어요. 민준아! 민준아! 안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준이는 침대 위에 혼자 울고 있었고 기저귀는 갈아주지 않아 축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엔 소주병 4개가 나뒹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 준호야. 미안. 나도 모르게. 민준아, 엄마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흘 동안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분유병은 썩은 우유 냄새가 났고 기저귀 쓰레기통은 넘쳐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손자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만약 민준이가 침대에서 떨어지기라도 했으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뒤통수 맞고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진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은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근데 너도 이해해줘야지. 사흘이나 혼자 애를 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머니, 지금도 술 드신 거예요? 아침부터요? 조금만 마셨어. 숙취 때문에. 해장해야 해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믿을 수 없는 변명이었어요.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민준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반성은커녕 또 술이에요? 반성?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 멀쩡하잖아. 너희가 너무 오버하는 거야. 애 하나 못 봐주는 시어머니들도 널렸는데 나는 사흘이나 봤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술에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민준이는 절대 맡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술 끊으실 때까지는요. 뭐?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내 손잔데. 내가 보고 싶으면 볼 거고 네가 뭔데 막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정말 연 끊을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공포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연을 끊는다고? 나를 버린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버지 없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 잘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변해야 해요. 술 끊고 치료 받으세요. 그때까지는 못 뵙겠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끊을게. 이번엔 진짜 끊을게. 병원도 다시 다닐게. 약도 먹고 뭐든 할게. 제발 날 버리지만 마.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뭔가 다른 게 숨어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는다고 했죠. 어머니가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 주치의 선생님도 잘하고 계신데. 정말? 다행이네. 근데 왜 불안하지? 나도 그래. 너무 많이 속아서. 이번엔 진짜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 달 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원에서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한 달째 병원에 안 오고 계신데요.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막 복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왔죠. 보호자분이시죠? 시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요? 지금 어떻게 많이 다치셨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으십니다. 하지만 골반 골절이 심해서 최소 2달은 입원하셔야 해요. 수술도 필요하고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엄마 무슨 소리야, 미안하긴. 아프진 않아? 괜찮아? 복직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간병인을 구해야 하나? 당신이 계속 병원에 있을 순 없잖아. 그래야겠지?
복직하자마자 또 휴직하면.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거짓말처럼 술 냄새도 안 나고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사돈 간병할게. 너는 일 다녀야지. 이럴 때 가족이 도와야지. 어머니, 하지만 나 6개월째 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있어. 정말이야. 이번엔 진짜 끊었어. 사돈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너무 짐만 됐잖아.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장모님 간병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럼 내가 이래봬도 간병 잘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다 했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맡기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셨어요. 친정어머니 식사도 챙기고 욕창 안 생기게 자세도 바꿔드렸죠. 병원 의료진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참 복 받으셨네요. 사돈이 이렇게 극진하시니. 정말 고마워요, 사돈.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인데 지은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2달 동안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병을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감동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 이번엔 진짜 술을 끊으신가 봐. 그러게, 어머니한테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고. 퇴원 전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돈, 이제 다 나으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 사돈 덕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걸요. 친정어머니에게 접근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걸요. 친정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전화가 불통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여보, 어머니 전화 안 받아. 오전부터 계속 꺼져 있어. 또 술 마시고 어디 계신가? 아니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구나.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이상해.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연락 안 되신 적이 없는데 집에 가봐야겠어. 시어머니 아파트 앞에는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치는 넘어 보였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여보, 이거 며칠은 된 것 같은데? 문 손잡이 봐. 아무도 만진 흔적이 없어. 엄마 계세요? 문 열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남편이 비상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엔 상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어요. 처음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연락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척집이나 지인집에 계실 수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그럴 사람 아니에요.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그런데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것 좀 보셔야겠는데요. 5일 전 새벽 3시경 영상입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뛰고 계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무언가에 쫓기듯이요. 저게 어머니 맞아? 맞아. 저 옷 내가 사드린 거야. 근데 왜 저렇게... 잠깐, 뒤를 보세요. 남자 둘이 따라가고 있네요. 정말이었어요. 검은 옷의 남자 2명이 빠른 걸음으로 시어머니를 쫓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거 단순 실종 아니네요. 범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습니다. 주변 CCTV 다 확인해보죠. 어머니가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지만 그 길모퉁이를 돈 후의 영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반경 5km 내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어요. 핸드폰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요. 우편함에 새로운 우편물이 와 있었어요. 빨간색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지? 은행에서 온 것 같은데. 열어봐. 뭔가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 남편이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담보대출 연체 독촉장이야. 3개월째 이자를 안 내서 경매 진행한다고. 뭐? 담보대출? 이 집에? 2억이야. 2억을 대출 받으셨어. 작년 6월에. 이 집 아버지가 남기신 건데 빚이 하나도 없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더 많은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사, 대부업체, 심지어 사채업자로 보이는 곳에서도 독촉장이 왔더군요. 여보, 이것 봐. 여기도. 다 빚독촉이야. 어머니가 도대체 뭐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신 거야?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더 충격적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3차 대부업체 대출 서류야. 금리가 연 24%. 미쳤어? 이게 말이 돼? 여기 날짜 봐. 담보대출 받고 나서 또 받은 거야.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총 빚이 3억이 넘었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집이 순식간에 빚덩이가 된 겁니다. 어머니는 이 돈을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경찰에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어요. 경찰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빚 때문에 도주한 거네요. 이런 경우는 실종이 아니라 의도적 잠적으로 봐야 해요.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 누군가가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어서 일단은 채권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는 막막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시어머니 실종 소식을 친정어머니께 알리기로 했어요. 두 분이 친해지셨으니 혹시 뭔가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시어머니가 일주일째 실종이야. 경찰에도 신고했어. 뭐? 실종? 아니, 그게 무슨... CCTV에 이상한 장면이 찍혔어. 시어머니가 도망치듯 뛰고 계셨는데 남자 2명이 쫓아가고 있었어. 그 후로 완전히 사라지셨어. 친정어머니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들이 쫓아갔다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집에 담보대출이 2억이나 있었어. 그것도 모자라서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셨더라.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잠시 후 어머니가 통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불안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뭐? 무슨 말을? 사돈이 나한테 돈 빌려갔어. 2천만 원. 충격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2천만 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간호해 줄 때였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우시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아무한테도 말 못한다고. 며느리한테 패기치기 싫어서 나한테만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냥 줬어?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그때 사돈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했는지 몰라.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셔서 2달만 빌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맹세하시더라.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비라고 하시길래 혹시 숨겨둔 병이 있나 싶어서. 엄마는 너무 순진해. 어떻게 그걸 믿고. 미안해, 지은아. 내가 바보같이. 근데 그때 사돈이 정말 진심처럼 보였어.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친정어머니의 고백을 듣고는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님한테까지. 아니, 어머니가 정말로. 더 있어.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곧 큰돈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 큰돈? 무슨 큰돈? 모르겠어. 그냥 곧 다 해결될 거라고만.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떴었어. 그리고 고맙다고, 은인이라고 계속 그러시더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간호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친정어머니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걸요. 친정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나 봅니다. 이모, 저 준호예요.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한데 혹시 우리 어머니한테 돈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전화 너머로 이모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어떻게 알았니? 네 엄마가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얼마나 빌려주셨어요? 5천만 원. 작년 추석 때 왔더라. 울면서 정말 급한 일이 있다고. 네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 급하다고 하길래. 5천만 원이요? 남편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계속해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아니, 내 준호예요. 어머니 얘기 좀.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망연자실해 했어요. 작은아버지한테도 1,000만 원, 고모한테 1,500만 원, 사촌 형한테도 500만 원. 다 합치면 얼마야? 이모 포함해서 친척들한테만 8천만 원이 넘어. 장모님 돈까지 합치면 1억이야. 충격적인 금액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체계적으로 돈을 끌어모은 것 같았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쉽게 빌려주신 거야? 그때 남편 전화가 울렸어요. 이모님이었습니다. 준호야, 방금 생각난 게 있어서 네 엄마가 돈 빌리러 왔을 때 이상한 말을 했거든. 무슨 말이요? 곧 대박이 날 거라고. 그럼 다 갚고도 남는다고 하더라.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 무슨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대박?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1달 전쯤에도 또 왔었어. 이번엔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근데 내가 거절했더니 화를 내더라고.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 어머니가 화를 내셨다고요? 응, 막 소리 지르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왜 안 도와주냐고. 조금만 더 있으면 다 끝난다고 그러더라.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시어머니가 빌린 돈을 정리해봤어요. 집담보 대출 2억, 대부업체 대출 1억, 친척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 1억, 총 4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다 어디에 쓰신 걸까? 술값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 그 남자들은 또 뭐고? 그러게,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리한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빌린 돈의 규모와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요. 형사님, 어머니가 4억이 넘는 빚을 지고 사라지셨어요. 이거 단순한 가출 아니에요. 분명 무슨 사건에 휘말리신 거예요. 형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준호 씨, 이해는 합니다만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리신 거잖아요. 사기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하지만 CCTV에 누군가 쫓아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납치 장면은 없었어요. 단순히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냥 기다리는 건가요?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형사의 표정이 지루하다는 듯 일그러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투자 사기에 빠져서 돈 날리고 잠적하는 거예요. 대부분 돈 떨어지면 돌아오세요. 네? 투자 사기라고요? 추측입니다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큰 돈을 빌리고 대박이 난다는 말을 했다면서요.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수사는 계속하실 거죠? 어머니 찾아주실 거죠? 일단 전국에 수배는 내렸습니다. 발견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기대는 마세요.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사건은 우선순위가 낮다는 거네요. 어쨌든 가족 간 금전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해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경찰도 포기한 것 같아. 어머니를 그냥.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막막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찰의 무관심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배 내렸다고 하지만 진짜 찾을 마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핑계 같았어. 그냥 귀찮은 사건 취급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경찰에 매일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소식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쪽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CCTV라도 더 확인해 보셨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은 화를 참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다 했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직접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탐정이라도 고용할까? 답답함만 커져갔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시어머니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죠. 이준호 씨죠? 어머니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무사하신가요? 어디 계셨어요? 일단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주소를 받고 보니 지방이었어요. 차로 3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출발했어요.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경찰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에서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도박장이요? 어머니가? 충격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인 줄만 알았는데 도박이라뇨. 네, 지하 도박장에서 바카라를 하고 계셨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출입하신 것 같더군요. 단골이라고 하던데. 그럼 그동안 빌린 돈이 전부... 도박 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니 어머니가 2년 전부터 도박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소액이었는데 점점 커졌고 2년 전이면 술 끊으셨다고 했을 때 술 대신 도박에 중독되신 거죠. 한 중독을 다른 중독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진술에 따르면 처음엔 동네 아줌마 소개로 가벼운 화투였대요. 그런데 점점 판돈이 커지고 나중엔 불법 도박장까지 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집 담보 대출까지. 네, 도박 빚을 갚으려고 대출받고 그 돈으로 또 도박하고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본전 생각에 계속 돈을 넣게 되는 거죠. CCTV에 찍힌 남자들은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박 자금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쓰신 거예요. 이자 갚으러 그 사람들 따라 다시 도박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술을 끊은 게 아니라 더 위험한 중독으로 갈아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 경찰서에 계십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받고 계시고요. 가족분들 오시면 면회 가능합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가 있는 경찰서로 갔어요. 한 달 만에 재회였습니다. 유치장 안에 시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준호야, 지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도박이었어요? 그 많은 돈 전부 도박에 날리신 거예요? 딱 한 번만 크게 따면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정말이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번만요? 2년이나 하셨잖아요. 술 끊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장모님까지 속이고 친척들 다 속이고. 술은 정말 끊었어. 대신 도박을 시작한 거지만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한 번 따니까 그 짜릿함이 술보다 더 강했어.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간병하면서 돈 빌린 것도 다 계획이었죠? 처음부터 돈 빌리려고 그렇게 극진하게 간호하신 거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니야. 처음엔 진심이었어. 정말로 사돈 도와드리고 싶었어. 근데 도박빚이 너무 불어나서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선택하신 거잖아요. 가족보다 도박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번만 용서해줘. 이제 정말 끊을게. 치료도 받을게. 뭐든 할게, 제발.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유치장 철창 너머로 간절한 손짓을 했습니다. 지은아, 며느리야, 부탁이야. 준호 좀 말려줘. 엄마 버리지 말라고. 내가 정말 달라질게. 약속할게.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어머니,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저도 지쳤어요. 평생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느라 제 인생도 없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준호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버지 없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게 평생 저를 올가매는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그럼 날 버린다는 거니? 정말로 네 엄마를? 네, 이제 연 끊겠습니다.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해결하세요.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요. 돌아서는 남편의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경찰서를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제발. 하지만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남편은 바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 고소하세요. 사기죄로요. 병원비라고 속여서 돈을 빌렸으니 명백한 사기예요. 그래도 사돈을
감옥에 보낼 순 없잖아. 장모님이 고소 안 하시면 그 돈 영영 못 받아요. 어머니한테는 이제 남은 게 집밖에 없어요. 그것도 고소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님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모, 어머니 고소하세요. 5천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이모 노후 자금 아니었어요? 준호야, 그래도 내 동생인데. 동생이면 5천만 원 그냥 줘도 돼요? 이모가 고소 안 하면 어머니 또 이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요. 친척들 설득이 끝나자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고소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준호야,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라고 해줘. 내가 전과자가 되면 정말 끝이야. 그럼 돈 갚으세요. 집 팔아서라도. 집을 팔라고?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돈을 빌려서 도박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시어머니는 결국 장모님과 친척들을 찾아다녔어요.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지은아, 사돈이 왔더라. 맨발로 우리 집 앞에서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있더라고. 이웃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래서요? 집 판다고 약속했어. 공증까지 받았어. 3개월 안에 팔아서 빚 다 갚겠다고. 정말로 시어머니는 집을 내놓았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금매물이라 싸게 내놓으셨네요. 한 달이면 팔릴 것 같습니다. 집이 팔렸어요. 담보대출 2억을 갚고 사채 일부를 정리하니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로 장모님 돈이랑 이모 돈, 친척들 돈 나눠서 갚아드려요. 그럼 나는 뭐가 남는데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몰라요. 어머니가 선택한 결과예요.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해 했어요. 60대 나이에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준호야, 그래도 나는 네 엄마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니? 제발 나 좀 걷어줘. 집 한 구석에서라도 살게 해줘. 안 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사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긴 악연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스스로 치료센터를 찾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도박 중독과 알코올 중독을 동시에 치료하는 곳이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어진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었죠. 치료센터에서 편지가 왔었어요. 떨리는 글씨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어요. 그만큼 상처가 깊었던 거겠죠. 6개월 후 시어머니가 치료를 마치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했지만 남편은 거절했어요.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준비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신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신대요. 가끔 친척들을 통해 안부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이제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말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떠올립니다. 동정심이 들려다가도 금세 사라지곤 해요. 중독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중독이 가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술에서 도박으로, 한 중독에서 다른 중독으로 옮겨갔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많이 편안해 보여요.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날이 올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의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은 시어머니 실종 사건의 전말이었어요. 미스터리했던 실종의 진실은 결국 도박 중독이라는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과 완전히 결별하기로 했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